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김포뿐이 아니라 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막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우선 그 전체적인 이 득표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플러스 요인이 클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클까요? 제가 지금 이제 일단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이제 그 지역이 보면은 지금 9개 시로 이제 이해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한 14개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판단인 것이고, 그 이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이제 사실상 지금 이 그 편입의 문제가 대두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이제 그 편익 보장을 이제 주민들의 편익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희들 당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좀 반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 그러면 서울 지역구가 더 많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서울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행정구역과 이제 생활구역의 이제 문제점,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문제점,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시 내에서 그 세수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구 같은 경우는 15배까지 차이가 예. 납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당연히 높고, 또 뭐 강북의 이제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세수가 낮은데, 서울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를 이제 그 총괄하는 입장에서 강남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강남에서는 당연히 강남을 위해서 쓰기를 바라는데, 물리적으로 강북 쪽에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또 이제 그 경기도 지역의 편이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 돈이 또 그쪽으로 더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 단순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뭐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서울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릴 그럼요.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서울 안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사악한 전략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하다. 그렇죠. 일단 표 계산하고 나온 정책인 거를 넘어서서 사실 이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제 지표 같은 것을 만회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걸 반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꽃놀이패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거는 뭐 전 정권 탓이다, 야당 탓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책임 소재도 약간 불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주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밀집도가 대한민국이 OECD 1위입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에 밀집돼 가지고 그 부작용이 얼마큼 큰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 부작용이란 것은 불평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건 이 불평등이 결국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얘기가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비서울 지역은 사실은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비서울 지역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위화감 느끼고 열패감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예. 그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이런 정책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악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성장 잠재력까지도 훼손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비수도권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에 정반대되는 배치가 되고 당장에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 관련한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인서울이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 지방 정부에다 권한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하고 당이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겠다 그러고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제왕이 돼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언어 도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젠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수도권 지역 일부에서 국민의힘이 표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반대가 더 높아지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예측을 못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못하는 걸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항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으로 이 양날개 가지고 대한민국 굴러가는데 저희는 어쨌든 민주당 이상주의를 맡고 있고 국민의힘 현실주의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데 저희는 그게 하나가 있는 거죠. 국토 균형 발전이란 그 대전제 이거에 대한 이상주의가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 진영의 뇌구조는 이 당위론에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땅값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서울에도 땅값을 내 부동산 값이 올라갈지 이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좀 긴장 요소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동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네. 반대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게 저희가 긴장해야 될 요소인 거죠. 제가 좀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좀 뭐랄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저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간한 보고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서울의 밀집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수도권 밀집도가 집중. 높기 때문에 그 9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에 속한 도시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완화가 되겠죠. 서울의 밀집도가. 아니 근데 수도권 그리고 전체로 봐서는 그렇죠. 수도권 전체로 봐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저희 당이 이제 이슈를 띄운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그 총선을 앞두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역시 판단을 못해요. 저희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역시도 그거를 표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어차피 총선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받고 싶으면은 민주당도 나름대로의 이제 입장을 정하시면 될 거로 보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당 지도부에 이제 건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철저히 그 주민들의 편의 그 보장 차원 주민들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들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존의 논의가 나왔었던 뭐 부울경 통합 등등의 맞습니다. 네. 지역 거점별 메가시티를 동시 진행시켜보자 이런 주장은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지방균형 발전 행사에서 이제 언급하신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이제 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방균형 발전이라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거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그 국정 그 운영에 반영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이제 지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막 지방 소멸 위기, 공공기관 이전하고 행정수도 이전해도 지방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지방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전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균형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 역시
역시도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복지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울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그 당연히 저는 지방에도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어떠한 접근법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뭐 투표해서 붙이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반복하는 예, 것에 예.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 전국 모든 권역별 메가시티를 종합 검토하자 이런 반응 보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는데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지방의 메가시티를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다가 거점 도시를 만들어 지방이 소멸되지 않게끔 이걸 만들게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포 서울시 편입하는 식으로 서울이 커진다면은 서울로 더 집중되는 현상이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까지 전부 다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 이걸 막는 게 큰 방향에서 필요한 건데 지금 그거에 역행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예전에 주장을 했지만은 그 지방의 거점 도시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게 기본 대전제죠.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하나 우리가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공급 정책을 필요해서 불을 껐어야 되는데 그때도 당위론이 강하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머릿속에 이 아젠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가 예, 겪어봤기 예.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사실 그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주장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서울, 부산 등등의 그 큰 시도, 그 밑에 시군구, 그 밑에 읍면동 이렇게 세 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두 축 정도로 다시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한 100만짜리 한 50개. 이거를 그 모든 행정구역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계해 보면 어떠라는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이제 근본적인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대한민국의 크기가 시카고에 있는 호수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책의 지속성이 계속 또 동력이라는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부울경이라든지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또 뭐 강주 전남이라든지 또 저쪽 이제 충청도라든지 이런 보면은 지역별 특색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 적용하는 기준을 부울경에 적용하고 부울경에 적용하는 기준을 또 급해서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서로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 저희들이 이 모든 지역적 특색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특색을 다 무색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다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고 저는 다 논의는 해야 되는데 그 논의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다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아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예, 순차적으로 예.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선택에 맡기는 맞습니다. 게 맞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행정구역 지금 개편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선거를 앞두고 제가 봤을 때 이 아젠다는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 후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 기획된 거라 보여지는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씩 국민 뜻을 수렴하고 정책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부 얘기를 듣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뚝 던져놓고 선거 전까지 빨리 답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또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뭐 조직을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찬동하기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당위론에 우리가 집착하였다가 또 현실적인 걸 포기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놓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지만은 예, 그래서 뭐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근데 그런 프레임 이론이라든지 알겠어요. 그만할까요? 아무튼 뭐 네네. 계속해서 이 얘기는 좀 확대 재생도 될 것 네.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좀 다뤄보도록 하고 네. 자, 또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이 정치권의 아주 큰 하나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신당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박진원 특보? 저는 일단 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요? 또 그 유승민 그 전 이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본인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적,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뭐 정당을 창당해서 함께 가다가 각자가 필요한 정치적, 그래서 각자에게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뭐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그 당의 공천을 이제 그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 예. 아니면 무소속으로 이제 참여할 것인지.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린 게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구독자 수가 10만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떻게 이제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당 그 창당을 위한 뭐 발기라든지 뭐 후원금 이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정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그 정당이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당내가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뭐 수동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은 신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신당 창당 명분이 사실 약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건 맞아서 갈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에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말 그대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실 권한이 없는데 무서울 정도로 주니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권한을 줘야 되는 게 사실 진짜 권한인데 이뇨한 위원장이 이거를 얼마큼 권한을 가지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뇨한 위원장 말만 믿고 다시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엮었던 난리면을 또 당해버리면은 이건 아주 이제는 재개 불가능이 될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아주 신당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신당 창당을 지금 아주 훨씬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런 신당이 만들어지면 뭐 비례정당으로서의 의석 확보는 정의당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일단 비례정당으로 배지를 달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교섭단체까지 구성이 되게 되면 뭐 통합을 하든지 캐스팅 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게 됩니다. 예, 예.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목표로 할 수 있는 가능하다. 정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전체적인 총선 그 국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바라고 있는 거겠죠? 이준석 신당이 나오기를? 왜냐면요. 한석을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범보수를 하더라도 갈라지면은 그건 패배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도를 봤을 때 빨간색, 파란색 중간에 노란색이 이만큼 있어버리면은 그것 또한 빨간색을 얼마큼 채워야 되는 이 전체적인 전국 지도에 봤을 때 한석이라도 모자라면 패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이거죠. 그렇습니까? 정권 중반기에 그 치러지는 그 총선이 저는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정권 대두되는 것이 심판론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집권 여당에게 그건 그렇고 예. 신당이
만약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신당을 창단한다고 그 가정했을 때는 본인이 분명한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그 뭐 신당 창당에 따른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위기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별로 위기를 안 보신다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렇게 파이팅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뭐 분열되길 저희 바라는 거죠, 민주당은. 당은 이제 뭐 신당이 창당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뭐 정치적 노선을 선택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또 뭐 당원들의 당연히 그 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은 이제 뭐 위기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기로 느끼는데 일부러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집권 여당에 유리한 선거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 그렇게 평가론이니까요. 중간 평가.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4월 10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 2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야당한테 힘을 실어준다? 이 얘기는 사실상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국정 운영의 총 책임과 운영권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든다는 건 국가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들도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은 대통령의 취재도 안 맞고 우리 국민들 그 정서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쉽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죠. 그냥 단체장 선거 하나니까 예, 예. 세게 회초리를 떼고 강목으로 휘둘러도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는 가지마. 근데 내년 총선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는 위기감을 좀 덜 느껴도 된다.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사연이 부르는 바램 함께 듣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